이번 주제 의대생 유급 제적되고 있습니다. 감수를 해야 될까요? 의사를 존경하는 이유는 뭔지 한번 볼까요? 의대생들, 즉 의과대학 학생들은 계속 수업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에 학칙에 따라서 유급 제적될 인원들이 있는데 유급 제적 관련돼서 감수해야 되는가? 그리고 관련해서 사회가 의사를 존경하는 이유 등등 한번 알아보죠. 네. 요, 요 영상 자체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말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방송합니다. 네. 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생 증원 정책에 반발해서 수업을 거부하던 의대생들이 유급, 제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40개 의과대학 총 재학생 19,475명 중에 유급 예정인 사람은 8,305명이고, 제적 예정은 46명. 학기 말 성적 경고 예상이 3,025명입니다. 근데 학기 말 성적 선정 등 절차를 거쳐서 처리 예정. 이 사람들에 대한 거는, 유급이 확실히 없다 그러죠. 그래서 유급이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예과 과정에서는 유급이 없는 대학에서는 유급이 아니라서 그냥 성적 경고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급 제적 성적 경고 합치면 전체 의대생의 58% 정도다. 많은 수죠, 그죠? 58% 정도가 유급 당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는 의대생 유급 제적, 의료계 좌시하지 않겠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취지는 교육부가 대학의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한 데 있어서 의대생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이제 압력을 넣은 데 이어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적, 유급되도록 압박했다. 라는 취지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일단 의대생들이 휴학원을 제출한 거를 학교에서 승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의 미승인을 교육부에서 압력을 넣은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제적 유급되도록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등교육법을 보면 23조에서 학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당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호 입대 복무는 휴학하게 한다. 입대 복무는 그냥 가고 나머지 이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거나 자녀 양육 출산에 필요하거나 기타 학칙이 정한 사유로 인해서 뭐 휴학을 원할 때는 학칙에 따라서 휴학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하고 학칙만 보면 일단 학생이 휴학을 원한다고 해서 모두 휴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마저도 법률과 학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휴학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 법률의 정당 부당을 떠나서 일단 실정법, 그러니까 현재 적용되는 법률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이 법률이 정당하다, 부당하다, 혹은 뭐 특정 사안에서 헌법에 위반되어서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건 향후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정 법률은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래서 수업 거부라는 선택을 했던 결과가 이렇게 유급제적으로 돌아왔다. 의대생들이 왜 수업을 거부하였는가를 근원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024년 2월 6일 날에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2035년도에는 1만 5천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10년간 매해 최소 1,500명 이상 늘리겠다. 1,500명 이상 늘리겠다. 첫 해에는 2,000명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의대 정원은 이제 2000년 이제 의학 분업 당시에 의료계 요구에 따라서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까지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강력 반발하면서 현재까지 갈등이 계속 빚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파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의대생들이 유급이 되고 제적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을 한번 보면 먼저 정부가 정책을 너무 강압적으로 푸시한 게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너무 강압적으로 푸시를 한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100년을 보고 정교하고 정밀하게 세우고 이를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파급 효과까지 생각해보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립 추진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세종대왕께서는 이런 게 있어요. 세종대왕께서도 새로운 조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무려 17만여 명의 백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하시고 또 이를 보완하셔서 안을 발표한 지 13년 후에야 공법이라는 과세안을 전면 시행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증원 정책은 그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전공의들이 들고 일어나고 파업하고 의대생들이 또 유급 제적되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면 그 정책을 수립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게 미흡하게 준비된 것인지에 대한 반증이 되는 거죠. 반증이. 그런데 그럼 정부만 잘못한 것인가? 아니죠.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겠죠. 그죠? 정부가 이런 급진적인 안을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의료계 현실 때문입니다. 일단 정부는 이제 저수가 정책을 일관해 왔습니다. 의료 수가 체제가 일관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도 있었잖아요. 이에 따라서 수가가 낮은 의료 영역보다는 높은 의료 영역으로 의사들은 물론 병원들도 몰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한성 들어보셨습니까? 피한성, 피성안,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로 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한 의료과실로 인해서 처벌받는 위험성이 또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히 의사들은 의료과실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바에야 초저수가 영역은 기피하고 이처럼 의사들이 수가가 낮거나 힘든 영역,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기피하다 보니까 피성안 등 수가가 높은 곳으로 몰리고 이국종 교수님이 말하던 분야로는 의사들이 안 가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병원장들이나 필수의료라고 말하는 분야에서는 의사가 없다, 산부인과 같은데, 소아과 같은데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게 됐고, 그래서 국민적으로 의사 증원해야 된다. 이렇게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건 알겠단 말이에요. 알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감대가 있었어. 정책 방향에는, 정책 목표에는 좀 동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수가 문제에다가 의사 수련 과정에서 불합리함 등이 등등등 더해져가지고 폭발하게 된 겁니다. 폭발하게. 이렇게 폭발하게 되니까 극과 극, 강대강의 대치 속에서 국민들만 계속 피해를 보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대응 방안이 과연 적절했냐. 이게 정부도 잘못하고 의료계도 대응이 부실했기 때문에 결국 피해보는 거는 국민들이다. 국가가 지방의료 소멸을 막아야 한다. 뭐 필수 의료를 활성해야 한다. 이런 정책 목표 자체는 수긍 가는 면이 있습니다. 수긍 가는 면이 있다고요. 그런데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의료계의 현실도 현대 시대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수단 선택 오류가 정부는 물론 의료계에도 있었다. 이거 수가를 조정했었어야죠. 그죠? 사실 인간이라면, 여긴 여담인데,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좀 돈을 많이 버는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선택이잖아요. 야, 뒤에 나오겠지만,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되게 훌륭하신 분이지만, 의사 선생님도 인간입니다. 인간이잖아요. 돈을 벌어야 살 거 아니야. 돈을 벌어야 살 거 아니야. 그리고 돈을 많이 준다는데, 당연히 돈이 많은 대로 몰리지. 사실 저도 변호사지만, 이게 진짜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변호사를 하겠다. 이런 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변호사 업계에서도. 없는 건 아닌데, 이런 분이 몇 명이나 되나 이거예요. 이런 분이 많지는 않죠. 그죠? 공익 변호사, 우리 재심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도 마찬가지다. 의사도 사람이다. 뒤에 나오겠지만, 의사도 사람이다. 정책 방향 수단을 잡는데 오류가 있었다. 이건 정부는 물론 의료계에서 대응 방안에 있어서도 수단 선택 오류가 많이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죽하면 파업을 하고 사직을 하고 수업 거부를 했겠냐? 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오죽하면 동덕 여대생들이 공학을 반대하는 의사표현 수단으로 학교에 락하치라고 학교를 엉망으로 만들겠습니까? 오죽하면. 동의되십니까? 또 있어요.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코너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계엄령을 선택했겠습니까? 이거 동의됩니까? 오죽하면? 똑같습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 자체는 수긍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든 이 사회 현상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책 목표 자체는 수긍이 되는데 그 정책 방향, 수단에 있어서는 그거는 조금 반대한다고 해서 그 반대하는 수단으로 파업, 사직, 수업 거부를 하는 선택이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정당화가 되십니까? 이 오죽하면이 마법의 단어도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단 선택 오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수단을 잘못 선택할 때 예측되는 결과들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면 그 수단을 선택하면 안 됐죠. 그죠? 따라서 그 수단을 잘못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런 견지에서 이번 의대생들이 유급되거나 제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라는 수단을 선택하면서 마땅히 감수해야 할 그런 수단 선택 오류의 결과였다. 그러니 감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사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백종원 대표님에 대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직업에 대해서 왜 존경을 할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짚자면 의사를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를 존경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사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3대 성직 중 하나였습니다. 성직, 그러니까 이게 뜻 그대로 풀이하면 거룩한 직분이라는 거죠. 성스러운 직업, 성스러운 직분이란 뜻인데 옛날부터 목사님, 신부님 같은, 스님 같은 성직자,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 그리고 변호사. 변호사업계에서는 3대 성직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주장합니다. 이 세 가지 직업을 3대 성직이라고 했습니다. 그중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의사는 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숭고한 직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나이와 상관없이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는 직업들이 많아요. 진짜 선생님 말고 교사 말고 나이와 상관없이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자연스레 부르면서 존경을 표하는 이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사를 존경하는 이유는 지식의 전문성이나 그 역할의 특별성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존경하는 이유는 그 의사가 헌신적인 자세를 보이고 그 봉사정신을 보이고 책임감을 보이고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헌신하는 것이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환자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봉사정신이라든가 높은 도덕성이라든가 윤리의식으로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의사가 단지 지식의 전문성, 그러니까 지식의 전문성, 그러니까 공부 좀 잘한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 좀 잘한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이 생명을 살리니까 존경하는 게 아니고, 일반 직업보다 돈 좀 더 번다고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환자의 생명 건강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이나 안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세의 감화를 받아서 의사라는 직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작금의 변호사들, 성직자들도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 시간은 의사에 관한 것이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이국종 교수님이라든가 많은 헌신적이고 희생하고 봉사하시는 의사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한 많은 의사분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료 분쟁 사태에서 국민들은 과연 의료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의사에 대한 국민의식은 이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돈의 혈안이 되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는 집단. 의사분들이 변호사와 같은 수준으로 도덕의식,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떨어진 시대에 살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언론이나 정부에서 대응을 장려한 측면도 있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그런 이미지도 있고, 의료계에서 초창기에 대응을 조금 잘못했어요. 수단 선택 오류도 있었지만, 자기들의 이제 논리라든가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리고 피력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언론이 조금 비협조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 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은 오류가 있다 보니까 국민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국민들이 의료계의 대응 방안을 보고 이런 의식이 퍼진 것은 아닐까요? 정부야 선거를 하니까 그 다음 총선에서 참패했잖아요. 예. 근데 의료계에 대해서는 선거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부에 닿는 결과를 아직 못 느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의사에 대해서는 이걸 악마화할 필요도 없었지만 신성시할 필요가 있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사라는 직업이 투철한 직업정신, 희생정신, 봉사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아니라 최대한의 이윤 추구 혹은 자신들의 기득권 보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네. 이게 오히려 자본주의에 맞는 태도일 수도 있어요.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돈이 최고인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폐해가 나타난다는 것 뿐이고 그거를 조금 보완하려고 우리가 공익을 들고 오는 건데 의사들에게 사실 이제 의대를 왜 가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많은 이제 의대생들이 돈 벌려고 가는 게요. 사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직업이라는 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 예. 먹고 사는 거 없이 그냥 나는 봉사할 거야 이러면 성직자 하지 왜 의사를 해 변호사를 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그 현실을 인정하고 야 나 돈 벌려고 나 의사해 나 돈 벌려고 변호사해 하면 국민들이 되게 뭐라 합니다. 그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너는 꼭 봉사적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져야 돼. 희생정신을 가져야 돼. 봉사정신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너는 의사니까. 왜냐하면 너는 우리 사회 엘리트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한은 계속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럴 바에는 그냥 아예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모든 의사가 안 그래. 모든 변호사가 안 그래. 모든 목사가 안 그래. 성직자가 안 그래. 차라리 현실을 딱 깨놓고 인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 벌어? 돈 벌어. 이게 돈이라는 가치가 너한테 있어 최고의 가치라면 그렇게 살아. 라고 인정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극도로 이제 자본주의를 흘러버리면 이제 공익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정책이. 정원 늘리는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정원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책 목표를 해쳐야 되지 않는가? 자본주의에 맞게 잘 행동하고 계십니까? 의사님들. 네. 이제 향후 대한민국에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환자의 생명권이나 건강권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인 집단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게 더 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오늘의 결론. 정부도 정부답지 못했지만 의사도 의사답지 못했다. 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